아파트 투자를 잘하면 수십억대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빌딩은 수백억대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업, 뭐 상장사쯤 되면은 수천억대 재산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수준은 뭐 요 정도 되니까 저는 빌딩 투자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요 정도 1억에서 3억 정도로 출발해서 어떻게 100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 요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곱셈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코인, 채권 일단 이런 거는 다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게 뭐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분들은 안 쳐다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곱셈의 세계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첫 입문이 빌라인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 이유는 저는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시드가 뭐 한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 입문을 빌라로 하는 케이스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인천이나 뭐 이런데 구축, 인천 구축 빌라가 예전에 제가 투자 처음 시작하고 막 이랬을 때는 대부분 여기에다가 죄다 투자를 하나씩은 다 했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이 빌라로 간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쪽으로 가면은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쪽으로 가서도 잘 되는 케이스들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되게 가시밭길이고 돈 안 되는 길이거든요. 좀 돈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돈이 되려면 재개발하고 같이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고 초보인데 재개발까지 공부하면서 빌라를 잘 투자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릇된 투자로 돈 묶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좋은 시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냐? 처음 시작은 청약으로 택지지구를 하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신도시는 고무신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는 허허 벌판이에요. 다 토목 작업해갖고 흙먼지 막 날리고 막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럴 때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때 또 저렴하게 분양합니다. 저는 이런 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뭐 뉴홈이나 3기 신도시 뭐 기타 등등 택지지구들 막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초기 자금이 매우 적게 듭니다. 대략 한 적게, 진짜 적게는 3천만 원부터 많이 들어도 한 7, 8천? 요 정도 수준이면 처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인천의 구축 빌라 이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처음 시작을 좀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내 집 마련을 일단 좀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곱셈의 세계에서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50인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길게 봐야 돼요. 그거를 기간을 단축시켜서 내가 만약에 뭐 한 56세야. 그럼 나는 5년 안에 쇼부 봐야 돼. 이런 생각이 그릇된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물릴 수 있어요. 잘못된 투자는 다 조급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세워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자본소득을 벌면서 곱셈의 세계에 들어온다.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고 시간에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투자라는 게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내 시드에다가 수익률을 곱하고 시간을 곱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결국에 곱셈의 영역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나의 실력에 달려 있겠죠. 시드는 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이 시간을 최대한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한 60대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투자를 할 거라면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 안에 쇼부 봐야지, 5년 안에 쇼부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하면 잘못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코인 투자나 이런 데 혹하게 되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시간을 길게 보고 투자한다. 그리고 이렇게 택지지구에 투자하는 것도 초기 자금이 적게 들고 이것도 역시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택지지구에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뒤로도 투자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면 부동산에 관심이 부쩍 높아지거든요. 투자에 관심을 갖고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을 지켜보고 부동산을 계속 꾸준히 돌아보면서 추세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빌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빌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돈이 없는데 무슨 빌딩에 관심을 갖냐, 빌딩 되게 비싼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빌딩은 생각보다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큰 부동산 투자가 빌딩입니다. 빌딩보다 레버리지가 더 큰 부동산은 드물어요. 제가 왜 청약부터 시작하라고 했냐면, 청약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니까 거의 10배 레버리지거든요. 엄청난 거죠. 근데 청약은 계속 할 순 없잖아요. 청약은 거의 최초 1회 정도, 인생에 한 번 정도 보통 쓸 수 있으니까 10배 레버리지는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또 뭐 줍줍이나 이런 거 나오면 뭐 더 기회가 많긴 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10배 레버리지는 한 번 정도 보통 쓸 수 있다고 보고요. 빌딩 같은 경우는 5배에서 한 8배 정도 레버리지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 효과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1억이 있다, 그럼 8배면은 8억짜리 빌딩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 2억이 있다, 그럼 10억 이상 되는 빌딩에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일단 청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 됐죠.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해서 시드 모으는 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보고 하라고 한 게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월천저축 이런 거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쓰고 많이 벌면서 계속 모아야 돼요. 결국에는 시드 크기 자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뭐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만약에 1년에 1억씩 모을 수 있으면 이거는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내 집 마련한 건 이거는 좀 최후의 보루니까 가급적이면 가만히 잘 냅두고, 이렇게 모인 돈들로 만약에 1년에 1억을 모을 수 있다고 치면 한 3년을 모으면 3억의 시드가 되잖아요. 요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빌딩 투자에 도전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드가 크면 클수록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빌딩 투자의 시드는 물론 1억으로 할 수도 있는데 좀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좀 모아야 돼요. 뭐 우리 집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월세를 바꾸든,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우리 집은 뭐 월세로 들어가든, 이 시드는 요 정도 마련하면 빌딩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빌딩은 언제 살까? 두 가지가 있죠. 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리가 높을 때, 경기 침체가 왔어야 돼요. 빌딩은 그러니까 플럭세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변동성? 네, 위아래로 요동치는 게 아파트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요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빌딩은 훨씬 더 크게 요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다가 레버리지도, 아파트는 뭐 대부분 LTV가 담보 비율이 한 40%에서 60% 정도 되잖아요. 근데 빌딩은 LTV가 한 8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법인으로 할 때. 그러니까 빌딩이 레버리지도 큰데 변동성까지 크니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저는 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아파트 투자를 잘하면 될 수 있는 거는 한 수십억대, 한 100억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수십억대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빌딩은 수백억대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업, 뭐 상장사쯤 되면은 수천억대 재산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잘하는 고수분들은 수천억 될 수 있죠. 이게 상장사를 이끌 정도의 사업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은 수천억을 벌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바라는 수준은 뭐 요 정도 되니까 저는 빌딩 투자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빌딩을 살 때 모든 투자는 다 동일합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파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면 됩니다.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럼 쌀 때, 요럴 때가 싼 거죠. 어쩔 때 이렇게 되냐,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싼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금매나 경매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금리가 높으면. 경기 침체기에는 공실이 많이 나죠.
당연히 금매나 경매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설사 한 100억 정도 되는 100억짜리 빌딩 하면은 뭐 넘사벽이잖아요, 솔직히. 100억 진짜 넘사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게 플럭세이션이 세니까 얘네들이 일시적으로 한 40%, 50%막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0억, 50억 막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 하던 빌딩이 60억이나 50억까지 떨어졌다. 아주 매력적이고 싸게 느껴지잖아요. 이러면 막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정말 두렵습니다. 엄청 두려워요. 그럼 100억짜리 빌딩이 50억, 60억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마련했던 요 시드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면 3억에서 5억이면 50억, 60억을 핸들링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게 바로 지렛대 효과죠. 레버리지라고 아까 말했던. 이게 레버리지가 10배라는 소리는 얘가 1이고 얘가 10이라는 건데, 그럼 이 100억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원래는 한 10억 정도 필요했는데 이게 경기 침체기에 반까지 떨어지니까 솔직히 레버리지가 거의 20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일시에. 그래서 한 5억 정도 수준이면 100억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들어간 돈이 한 5억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쵸? 근데 빌딩에는 임대료를 받죠. 임대료에는 임대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 임대 보증금을 이용해서 내 시드를 어느 정도 또 만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대부분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50억, 60억 하던 게 이게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원래 시세를 넘어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부동산이라는 게 금리가 또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럼 이자율 막 낮춰주고 하는 경기 부양책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럼 100억 하던 게 뭐 120억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나는 이거를 50억에 샀다고 치면은 한 45억 정도? 요 정도 대출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가액이 올라갔죠. 120억으로. 그럼 다시 간평을 하고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120억에 한 70%, 한 80억 되니까 추가 대출을 30억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30억이라는 현금이 일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5억짜리로 이렇게 비싸게 빌딩들을 샀잖아요, 그쵸? 30억이 또 생겼으니까 또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또 한 번,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걸로 요 정도 되는 빌딩을 하나 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빌딩을 한 채, 두 채 하나요? 하나, 두 개 하나? 빌딩은 세는 단위가 뭔가요? 하여튼 한 동으로 할게요, 그냥. 빌딩을 한 동을 더 투자를 한다. 가능한 거죠. 그럼 나는 이 돈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100억짜리 빌딩을 두 동을 갖게 되는 거예요. 30억 있는데 이거 사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이자는 어떡하냐? 이자는 임대료로 내야죠. 그래서 임대료가 이자를 충당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게 좀 어려운 지역은 솔직히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상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빌딩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런 로직 자체는 이해 가시죠? 그러면 3억에서 5억이지만 이걸로 100억짜리 빌딩 2개, 200억 부자가, 근데 뭐 대출을 많이 끼긴 했는데 뭐 한 자기 자본은 한 50억, 60억 정도 되겠죠. 네, 이거를 뭐 반복하면 100억대 부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예, 로직은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빌딩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뭐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한번 빌딩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셨나요? 다들 이제 관심이 생기셨죠? 네. 그러면 빌딩 투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빌딩 투자를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어디를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 빌딩을 사야 되냐, 이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확신이냐면, 레버리지가 거의 뭐 한 10배 이상 되잖아요, 그쵸? 레버리지 쓰다가 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내 돈을 10억을 넣고, 1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그럼 이게 하락하잖아요. 그럼 100억짜리 빌딩이 10%만 하락하잖아요. 그럼 내 돈 10억에다가 대출이 90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돈은 빵원이 됩니다. 내 돈이 빌딩 안에 녹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자선 빵원입니다. 20%가 떨어지면은 이 빌딩은 오히려 마이너스 10억이 되는 거죠.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고금리 시대에 경기 침체가 오면, 제가 아까 긍정적인 이야기로는
가액이 올라가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쵸? 네,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네, 편의상 100억짜리, 그러니까 계산 편의상 자꾸 10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로직을 아시라는 부분이니까 100억짜리 빌딩에 내 돈이 10억이 담겼고 대출을 90억을 꼈다. 90억 끼는 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락기에 사면 된다고. 근데 이 100억짜리가 만약에 80억까지 떨어졌다고 쳐요. 그러니까 20%가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미 내 돈은 다 날라갔어요. 그쵸? 80억이 되니까. 그럼 은행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상환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80억에 80%를 한다고 해도 64억이잖아요. 그럼 대출을 90억 받았는데 64억이면은 26억을 상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우리 10억도 가까스로 영끌해갖고 마련해서 산 거잖아요. 솔직히 빌딩을 26억을 상환하라고 하니까 이거 뭐 못하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경매 넘어오게 됩니다. 경매 넘어오거나 아니면 뭐 금매로 팔리거나 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네, 금매로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기 자본이 빵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 많이 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수백억대 부자가 되려면 빌딩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큰 부자가 되는데 자본소득으로 큰 부자가 되고자 하면 손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확신이 들 때까지 정말 빌딩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빌딩 공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제가 추천하는 거는 서울 빌딩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빌딩에 투자하는 게. 왜냐하면 서울 빌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치제라서 상승기에 더 많이 올라요. 지방 빌딩은 솔직히 저는 뭐 추천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오르는 데들도 있긴 한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방 빌딩에 투자하는 거는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이게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거든요. 잘 봐줘서 한 수도권 상급지까지, 네, 여기까지는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서울 빌딩 위주로 보고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서울 빌딩에서 그럼 무엇을 봐야 되냐? 서울은 사실 수익률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괜찮은 데만 해도 한 6% 정도 볼 수 있고 지방은 6% 이상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서울 빌딩은 수익률이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다고 하는 데들이 4% 정도 되고 강남권은 막 1%대도 있어요. 한 2%에서 4% 정도. 그러니까 수익률이 너무 별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냥 빌딩을 그대로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세대로 빌딩을 산다. 그럼 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가장 위험한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임대료보다 이자 부담이 더 커요. 그러니까 빌딩을 샀다는 이유로 정말 힘들게 샀는데 여기서 수익이 자본소득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소득이 수지가 마이너스가 계속 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1년, 2년은 버틸 수 있지만 5년이 넘으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강남 빌딩은 좀 나중에 고수가 되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적게 써도 되는 수준까지 자산을 모은 게 아니라면 강남 빌딩에 투자하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아주 극도로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수분이면 어차피 뭐 이런 거 듣지도 않으실 테니까 고수분이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라고 쳐볼게요. 서울의 빌딩이 수익률이 한 3%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100억짜리 빌딩이라고 할게요. 계산 편의상 100억 빌딩이 수익률이 한 3% 정도 된다. 그러면 얘를 가격을 우린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한 50억에 산다고 치면 그러면 수익률 3%였던 게 6%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자보다 임대료가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료 수익을 말합니다. 이자율이 뭐 한 5% 정도 된다고 치면 앞으로 5%가 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 순으로 맞춰놔야 돼요. 그럼 임대료 수익이 얘랑 같아도 돼요. 더 크면 좋고 같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실이 안 난다는 확신이 들 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 정도로만 할 수 있다면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아니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밝냐? 그 이야기도 또 해드릴게요.
지금 이자는 약간 다소 높은 편이잖아요. 그쵸? 억지로 정부에서 눌러놓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높은 수준이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이자는 반드시 낮추면서 경기 부양책을 쓰게 돼 있어요. 경기 부양을 할 때 저금리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저금리로 가게 되면 5%였던 이자가 뭐 예를 들어서 2%, 3%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 때문에 임대료 수익은 내가 현재 6%잖아요. 그쵸?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 가격을 회복하게 돼요. 그럼 내가 들어간 돈은 50억이라고 치면은 대략 한 5억도 안 들어갔을 텐데 5억으로 50억을 버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금리 시장에 투자해야 됩니다. 저금리일 때 투자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막 2021년 막 요럴 때 지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때도 임대료랑 이자랑 아마 똔똔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자가 더 높아졌으니까 지금 막 완전 죽을 맛일 거예요. 걔네 매물들이 아마 내년쯤에는 완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를 보고 있어요. 2024년, 2025년 이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돈 모으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부동산 등기 친 게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집도 한 채 팔았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드를 계속 늘려갈 겁니다. 그래서 뭐 5억이든 10억이든 계속 시드를 늘려가면서 만들 거예요. 빌딩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만들 수 있는 빌딩을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이게 저금리 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찾아보면 너무 늦습니다. 미리미리 찾아봐야 돼요. 서울에 있는 주요 그 상가 지역들 있잖아요. 상권을 보는데 호갱노노가 뭐 보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친근한 앱이잖아요. 호갱노노에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냥 상권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강남 쪽은 너무 비싸니까 이쪽은 조금 피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이쪽에 보면은 상가가 엄청 많은 곳들 있잖아요. 그쵸? 보라색 쪽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많아야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이자를 좀 잘 낼 수 있으니까 요런 데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만 봐도 무려 상가 상권이 거의 8,000개에 이르죠.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다니면서 월세 조사, 빌딩 시세 조사 이런 거를 지금부터 꾸준히 하셔야 돼요. 뭐 저는 추천하지 않지만 이쪽에도 좀 많이 있긴 하죠. 여기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이렇게 구도심 쪽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로 쪽 여기도 되게 좋은 곳이긴 한데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동대문구 쪽, 신당, 청구 막 이쪽 있는 여기도 되게 좋긴 한데 여기도 그러니까 중심 쪽은 좀 여러모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성동구 쪽, 요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죠. 이게 아파트 많고 요런 지역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는 상업지보다는 이렇게 주거지 많은데 이런 데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런 데랑 요런 데랑 요런 데 신촌 쪽에 이런 데도 좀 꽤 많죠. 네, 요런 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레프 들어오고 하면서 마포가 뜨면서 요쪽도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요런 데도 마찬가지고 요런 데 진짜 뭐 너무 좋아지고 있죠. 특히 이쪽 여기 이태원 쪽 여긴 너무너무 좋은데 이미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도 잊지는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데는 엄청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강남 쪽은 좀 망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대료 잘 받을 수 있으면서 수익률이 그래도 한 3, 4%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2% 미만이면 망할 위험이 있으니까 한 3% 수준, 그러니까 한 4%면 좋고 3, 4% 정도 수익률은 맞출 수 있는 곳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영등포 쪽의 상가들도 괜찮긴 하거든요. 네, 근데 영등포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난이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게 관심 갖고 있는 데가 여기 엄청나게 큰 상권이잖아요. 여기랑 뭐 신촌역 상권, 근데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요 한남동 상권 여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왕신리 쪽 상권, 그리고 네, 광진구도 괜찮긴 한데 기왕이면 네, 성동구 쪽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요쪽 상권들 요런 데들을 임장을 좀 많이 다녀봐야 됩니다. 여기를 진짜 많이 가봐야 돼요. 내 전 재산을 투입하고 레버리지 10배까지 생각하는 되게 위험한 투자잖아요. 그쵸?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리스크 헤지는
내가 발품을 많이 팔고 준비가 많이 돼 있고 상권을 완벽하게 분석을 할 때 리스크는 많이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호갱노노 보시고 좋은 상권들의 빌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빌딩 투자의 적기가 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고금리 플러스 경기 침체. 요런 시기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뭐 IMF 때, 제가 살아온 동안은 IMF 때, 리먼 사태 때,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요때가 최고의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몇 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잘해야 한 두세 번 정도 남은 엄청난 기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그냥 날려보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있으면서 이걸 세심히 관찰을 해야 다음번 기회가 오면 우리가 여기 다 경험하고 다 봤으니까 이때는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투자해서 벌 수 있으면 더 좋고, 차선책으로 이때 관찰을 잘하고 10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이때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일생일대의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인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하면 망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되 많이 발품 팔면서 공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래동 공부 강의가 12월에 또 있는데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 이렇게 치시면 카페도 나오고, 이건 제가 쓴 글인데 모집 글이 있죠. 뭐 들어가서 보시면 12월부터는 가격을 더 많이 낮추고 로드를 좀 줄였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덜 하는 건 아닌데 49,000원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해자 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큰돈 벌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빌딩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빌딩 하면은 보통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되게 나하고 먼 이야기고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초보자에게 맞게 아파트 투자할 돈이면 빌딩 투자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초보자에 맞게 제가 빌딩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2주차 때 할 예정이고요. 2주차 때는 웅달 책방의 대표님이시죠. 웅달 대표님. 웅달 대표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비트코인, 미국 주식, 부동산 뭐 전반에 걸쳐서 되게 쉽게 강의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웅달 대표님의 강의를 듣게 되실 겁니다. 빗소영 대표님, 빗소영 대표님은 동기부여 되게 잘 해주시고 아웃풋을 되게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뭘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책을 읽고 우리가 무언가 성과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빗소영 대표님께서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냐면, 박종환 작가님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해서 유튜브 운영도 하시고 되게 전문가세요.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이 책을 함께 읽고 독서 토론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토론을 하고 박종환 작가님 그 다음 주에 모셔서 같이 강연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자 강연을 듣는다고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책은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책을 안 읽고 저자 강연을 들을 때와 책을 읽고 저자 강연을 들을 때는 이렇게 얻게 되는 것 자체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잖아요. 네, 토론도 아웃풋이죠. 아웃풋을 하면 더 남는 게 많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책을 읽기만 하는 것과 책을 읽고 내가 남에게 설명을 해보고 내 의견을 이야기해보고 하면은 더 진하게 책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작가님을 모시고 질의응답도 하고 강연도 듣고 하면 정말 이 박종환 작가님이 갖고 계신 모든 전문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쏙쏙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도 고래동 공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월 달에 모실 분, 2월 달에 모실 분 다 그분들이 직접 쓴 책으로 우리 독서 모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작가님을 모셔서 뭐 질의응답도 하고 더 진하게 공부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걸 다 하는데 49,000원입니다.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시간 강의도 당연히 다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녹화본을 고래동 공부 홈페이지가 있어요. whalemoney.co.kr인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무제한으로 다시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무제한으로 다 수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도 공부하고 무제한으로 또 수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같이 좀 많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고래동공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고래동공부 치시면 고래동공부 카페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가시면은 여기 수강 신청하는 페이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